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시신조차 가족들 곁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책도 안개 속입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고 집권 여당은 도와주십시오라며 구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가 지나자마자 박근혜 새누리당은 숨겨온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구원파 유병헌을 잡겠다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호들갑을 떨고 국기를 흔들었던 NLL 발언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또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극우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강행되고 의료 민영화는 영리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에 대한 안갚음인지 전교조를 불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교조와 보고내려 노조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4월과 5월이 슬픔과 애도의 시기였다면 6월과 7월은 분노와 행동의 시기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6월 말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취임하셨죠? 예. 1년이 조금 덜 됐습니다. 네, 한 열흘 남은 1년입니다. 저희들 내부 문제입니다만 1년 반 가까이 위원장을 뽑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되셨지만 임기는 또 6개월밖에 안 남으신 신승철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꽤 있죠. 올해 초인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지 클루니 닮았다고. 얼굴은 안 닮고 흰머리 난 게 머리 색깔이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라디오 방송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댓글 게시판에 위원장님 사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지나간 일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정교조 설립 취소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부터 얘기 좀 시작해보죠. 공무원 노조는 장관이 약속을 했고 비대위 시절에 해고자 문제를 내부적으로 매끄럽게 정리하면 설립신고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처리하지 않았고 전교조는 법의 노조 자격이 없다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전교조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워낙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지 어떻게 노동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ILO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돼 있고 문제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임기 초기에 일어났죠. 네. 최근에 ILO 총회에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정부에서 정교조는 노동조합 아님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정교조에서는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 이렇게 역으로 통보를 했고 그에 있었던 11월 노동자 대회 때 위원장님이 직접 그 민주노총 설립 신고증 찢어 버리셨잖아요. 네. 그 원본이었었죠.
원본이죠. 사실 뭐 민주노총 우리가 뭐 민주노총 설립 신고증 가지고 어디 써먹을 때는 없었습니다만 굳이 또 원본을 그렇게 뭐 사본을 찢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부가 현재 정권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6개 지역 본부와 16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공직사회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을 모아서 있는 총연맹인데 민주노총의 설립 신고와 민주노총의 합법화라는 것이 현 사회에서 현 정권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우리 조합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탄압받다가 연장돼서 더 극악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철도 파업이 또 연말에 있었죠. 네. 감회랄까 소회가 굉장히 크실 텐데. 철도 파업은 이전에도 많이 여러 차례 파업이 있었지만 철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적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선전해 왔고 그걸 통해서 내부를 조직했고 연대 단위를 구성했던 것. 그것이 국민들이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철도가 민영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서명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국민적 호응과 찬성을 등에 업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렇게 갈 줄 몰랐죠. 철도 노동자 스스로도 놀랬을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놀랬을 것이고 정권은 더더욱이 놀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것은 철도 노동조합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공성이라는 의제를 사회에다 던지는 중요한 계기점이 됐고 이후로도 그것은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교육 민영화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성의 민영화 문제가 모두 연결된 아주 첨예하고 중요한 투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3일간 파업을 했어요. 철도노조, 민주노조 10년 역사 동안 23일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23일이라는 파업을 했고 그 와중에 드디어 이제 12월 22일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이 경향신문사 건물 13, 14, 15층을 쓰고 있고 위원장 실이 14층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쳐들어왔다는 사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네, 기가 막히죠. 네.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어쩌면 아무리 박근혜 정부이지만 민주노총을 침탈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아주 반전의 반전, 다시 반전을 거듭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우리 사회에 한 번쯤 민주화에 진보에 몸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노총 침탈이라는 사건은 많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남기는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인 저로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치욕적이었고 분노했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조합원들에게는 미안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났다면 참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 간부들은 한 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밖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군중들이 2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올 때까지 집회 대우를 유지하면서 추위에 2시간을 기다렸다는 것. 그거는 저는 근래 보기 드문 가슴 벅참이고 역시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어떤 위치여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저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모든 곳에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민주노총은 또 격앙되셨는데 편안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경향신문사 14층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있고 이 사회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2월 22일 날 느끼게 됐죠. 네,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신승철 위원장, 굉장히 신중했어요. 특히 그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각계에서 많이 했을 때도 구호로서의 퇴진, 선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다가 민주노총 침탈 이후에 퇴진 투쟁을 결정을 했죠, 그죠? 예, 그 부분도 좀 저는 주시죠. 민주노총이 대중 속에 그 뿌리를 두지 못하면 올바른 활동들을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할 진보적 의제들을 관철시켜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항상 내부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죠. 선도적으로 뭔가를 헤쳐나가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민과 호흡해서 좀 저변을 넓혀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이 충돌된 의견이라고 봤는데 저는 충돌된 의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저변을 넓혀나가는 조직적 결정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박근혜 정부 퇴진을 내걸자고 했을 때 저는 가급적 주장은 하되 그것을 조직적 결정으로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상징적 건물, 민주노총이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상징적 건물을 침탈하는 것은 저는 민주노총에 대한 치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하고 전쟁을 하자라는 도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면 만약에 22일 침탈 이후에 가능했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총파업을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연말이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상황이 그 조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파업 결정을 넘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심장부가 짓밟힌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선언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좀 기간이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2월 25일 총파업을 국민파업이죠. 선언하고 준비하고 결행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파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치열하게 내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까지 말씀 좀 해 주시죠. 2호 국민파업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2월 25일 국민파업이 가지는 의미, 그다음에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주요하게 얘기해야 될 지점은 12월 22일 침탈 이후에 12월 28일 날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우리 조합원들, 그다음에 연대했던 시민들, 그다음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복무했던 사람들, 진보적 운동을 조금이나 고민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노총까지 민주노총의 심달을 보면서 지도부이긴 하지만 12월 28일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내용들이 더 중요한 의미와 이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12월 28일이 참 네.
벅찬 날이었었죠, 사실. 예, 그때 만약에 연말연시라는 국면이 없었다면 저희는 2월 25일 총파업을 앞으로 더 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연말이었고 새로 연초가 시작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가맹 조직에 있는 수많은 노동조합들에게 정치파업을 선언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취임 1주년에 맞춰서 국민파업을 조직해보자라고 했고 국민파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죠. 준비위원회를. 그리고 민중진영이 전체 단결해서 농민, 빈민, 뭐 철거민, 대중조직, 학생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오죽하면은 자영업자들까지도 모여져 가지고 국민파업 준비위원회 참여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진보 진영 운동의 새로운 주체 동력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만이 이 대중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리점 편의점의 대리점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주들까지도 조직돼서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얘기했고 재래상인들이 모여서 함께 국민파업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전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선언만으로 파업을 조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정치 총파업이 진짜 준비되지 않고 현장으로부터 조직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한계를 인식하는 파업이었죠. 그래서 저는 성과와 한계가 같이 존재하는 투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조직 내부적 반성과 평가에 기초해서 6, 7월 민주노총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큰 화두를 던져준 주었죠. 예, 세월호 참사 얘기부터 좀 하시죠.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상에서 있었을 수 있는 대형 사고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왔고 가리켜왔지만 한 번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고 자본은 끊임없이 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탐욕을 확장해왔고 그 속에 국민은 희생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가치가 저는 세월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 나라의 역사 이후에 가졌던 자본들의 끊임없는 탐욕 그 속에서 인간을 국민을 어떻게 대상화시켰나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노동절 집회를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민주노총은 노동절 집회를 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걸고 민주노총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저는 그 전에 4월 26일 날 있었던 산재 노동자들의 추모의 날도 마찬가지 얘기 맥락에서 같이 했지만 생명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고 산재 추모 올해 한 해에도 2,400명이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좀 봤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와 국민들의 안전과 죽음 그것은 민주노총이 이 사회에 집단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집 상집들이 심각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내걸 수 있는 요구들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속에서 세월호를 대응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부가 사업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월차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희생자 가족들 대다수가 영세사업장, 중소사업장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분노를 사귀기도 전에 슬픔을 감당하기도 전에 일터로 내몰리는 문제를 과연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세월호는 잊지 않아야 할 문제, 그다음에 내가 잊을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후의 개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잊지 않고 세월호가 우리들에게 준 교훈, 아픔, 그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할 것이고 조직할 것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26일은 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었고요. 그날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절 대회 예컨대 한국노총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이라는 것이 슬픔으로 끝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분노를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그 일반 학생들 그다음에 안산 단원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일반인이라고 얘기되는 그 노동자들 또 영세 자영업자들 혹은 취업하려고 제로 갔던 분들 이런 분들 잊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 세월호 참사 과정에 노동자들의 또 안타까운 죽음들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염호석 열사 그다음에 전주버스 진기승 열사 이런 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민주노총이 지금 안 싸우는 조직이 없죠. 삼성전자 서비스 700여 명은 강남역에서 삼성 본관 앞에서 비가 오는데도 노숙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 문제, 염호석 열사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문제이지만 원청인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을 그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했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전부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싸움을 나섰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LG U+, 삼성전자 서비스 동지들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현대제철에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 이런 동지들이 간접고용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받아왔던 상대적 발탈감과 분노가 저는 이 사회에게 외치는 분명한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은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SK는 행복을 얘기하고 삼성은 제의를 얘기하고 마치 재벌의 제품을 사용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속에 국민들은 넘어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죠. 돈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된 우리 사회의 노예로서 활동해온 시간의 분노와 억울함들이 전 노동조합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최종범 열사였고 염호석 열사였고 그다음에 전주버스 진기승 열사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문제에 대한 항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항의라고 봅니다. 너 노동조합 활동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사측에 붙어서 같이 일해왔던 노동자들 탄압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진기승 열사가 가졌던 고민은 내가 가져야 될 개인의 영달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를 뒀던 노동조합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죽음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노동조합을 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룹으로 조장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이유로도 탄압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투쟁들이 그 두 열사투쟁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유성 고공농성을 하는 동지나 여수의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동지들, 그다음에 노조 파괴로 당장 어영노조 쪽으로 들어오면 700만 원의 돈을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유혹을 거부하면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노조 파괴 사업장의 발레오만도,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동지들, 대구에 있는 상신 동지들, 수많은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어쩌면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 투쟁들이 지금의 민주노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뭐 전주만 해도 벌써 4년이 넘었고요. 뭐 쭉 언급하신 유성이나 발레오만도나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투쟁을 이분들만의 투쟁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함께 또 우리 양식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마음이고 실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의지겠죠. 네. 지금 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보셨나요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질문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도 사실 육사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민주노총이 한 것과 결과와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승패를 얘기합니다. 당선자와 떨어진 탈락자가 있을 뿐이지 저는 선거는 승패로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방선거에서 정치 방침을, 노동자들의 선거 방침을 결정할 수 없는 이미 진보정당의 분연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선거 방침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그 진보정당의 분열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방선거에 조직적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민주노총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민주노총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남겨준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낸 교육감 선거에는 조직적인 운동을 했고 조직적인 선거 참여를 만들어냈다라는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사점을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민주노총 활동가 간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결과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를 평가하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운동과 지방자치 선거에 맞춰서 지역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아직 뭐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 기초 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본부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조건이었고요. 진보 교육감, 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으로 뭐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나 열심히 했고, 뭐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다 당선되신 거죠, 사실은.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오히려 진보적인 가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생명의 존엄, 또 진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고 투표할 의사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것을 진보교육감 후보에게 행사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이오로 총회가 있었고요. 위원장님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 아이오로 총회 분위기와 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오로는 근본적으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부의 문제, 사용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대단히 한국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이오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3자주의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거나 사용자가 완강히 반대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실력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문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무총장이 나 노동기준국장 같은 경우에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문제, 전교조,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의 문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기본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위급 조사단도 파견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어떻게 작용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에게 항의 전화를 한 사무총장에 대해서 제네바 대사가 오히려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던 간부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오히려 촉구하는 등 한국의 정부는 여전히 자기들이 얘기하는 국제 기준에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는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문제 그 외에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모든 사업장 하나하나까지를 열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고위급 조사단이 와서 사회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인 노사정 운영의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ILO의 감시 감독 메커니즘을 언제든지 발동해서 한국에 대해서 긴급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죠. 네, 6월 4일이었죠.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ILO 총회에 신승철 위원장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 여러분, 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거한 진기승 열사와 염호석 열사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자본의 탐욕과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소중한 생명을 애도합니다. 널리 보도된 것처럼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1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 유가족들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직접 참석하여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 호소에 응해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규제 완화, 안전 업무의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세월을 통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자 정부 당국은 한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시민들은 터키 소마강산과 한국의 세월호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월호에 이어 안전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1년에 2,4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2달 사이 8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했고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오는 6월 말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걸기에 나섭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대해 주십시오. 대표자 여러분,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이 개막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주 문제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55만 이주 노동자 중 25만 명가량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아시아 15국에서 한국에 와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고용허가제가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홍보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용허가제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은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고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둘째, 3년 단기 체류를 기본으로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제한적 사유에 한해 3회 변경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계속 계약되어 2012년에는 사업장을 옮길 경우
구직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2014년에는 퇴직금을 출국 후에만 수령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강제노동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산업재해율과 산재 사망률도 이주노동자가 훨씬 높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실에 맞서고자 설립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ILO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7년 넘게 계류된 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무총장이 제시한 공정한 이주를 가능케 할 8가지 정책 과제를 지지합니다. 덧붙여 이주에 관한 정책 결정에 고용허가제와 같은 단기 순환에 의존한 정책의 모순을 인지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엇보다 중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연설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ILO의 핵심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침해를 확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주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작년 12월 22일 침탈 당했을 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6월 28일 총궐기, 그다음에 7월 말 동맹파업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뭐 조금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큰 줄기에서 이런 결정을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민주노총이 가지는 그 투쟁의 주요한 투쟁의 목표는요. 세부적인 뭐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하라, 뭐 10대 요구, 20대 실천 과제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민주노총의 6월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의 핵심적 의제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아이도, 노동자도,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민중도, 그다음에 불이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아이들도, 소외된 모든 약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집단의 가치를 내걸고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민주노총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그다음에 법과 제도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것을 6월 말은 연맹별로 자기 조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천 투쟁들을 적절한 날짜에 잡아서 해오고 그것을 모아내는 대중적 집회가 6월 28일 2차 민중대회로 모아지는 것이고요. 7월 중순은 그 힘을 모아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파업을 결정하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파업을 조직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민주노총은 사실 1년 365일 싸울 수밖에 없었고 많이 싸워왔어요. 그 과정에 세월호 3.4 투쟁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핵심 지도부 중에 한 분인 사무총장님이 구속되기도 하셨어요. 그 세월호 참사 투쟁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눈에 잘 안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 좀 알아주시고요. 유기수 사무총장님 구속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국의 노총의 사무총장을 집회에서 현장 체포를 하고 구속시키는 사례는
진짜 아주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국의 집회 군사 독재이거나 아주 사회가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OECD 국가라고 하는 한국에서 벌어졌죠. 그건 얼마나 노동조합을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 공장의 제목을 보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죠. 그다음에 구속사유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경찰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주거가 부정하다라는 구속사유를 놓고 있습니다. 거의 잡범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검찰이나 판사나 권력이 노동자들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집회 과정에서도 사무총장은 저희는 지도부 전체 연좌를 결정했고 사무총장은 잡혀가는 학생을 경찰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붙잡다가 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붙여진 제목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그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노총이 세월호 투쟁과 관련해서 유족들 서명도 받아고 내고 조직적으로 조합원들 서명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저는 보복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도 참 치졸해요. 좀 전에 들어보셨던 아예로 총회 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세월호 유족분들이 민주노총에 직접 오셔서 뭐 주문이랄까요, 요청 이런 것들을 하셨고 뭐 주로 주요하게는 이제 서명이었을 텐데 민주노총이 뭐 따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아픈 분들은 유족들이시니 그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이런 것들은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일단 읽혀지는데요. 세월호 유족 그다음에 또 범국민대책위원회 원탁회의인가요? 예. 그 부분까지 좀 설명 좀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별도로 세월호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그다음에 구조된 부모들까지도 저는 1년간 유급 휴가를 정부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긴급한 사고가 나고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모금 운동 등 정부는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까지 미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슨 은전을 내리듯이 정부가 은전을 베푸듯이 그렇게 해야 할 문제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음으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유족들의 요구를 민주노총이 마치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단지 세월호가 이 땅에 남긴 아픈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유족의 저희 중집에 와서 했던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이 사회의 유족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타협하고 의욕을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엄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권력 앞에 또는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잊혀져 간다면 그분은 아마 아이에게 영원히 부끄러운 부모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명을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를 먼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제기해야 될 의제들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족들의 요구에 힘입어서 1000만 서명 운동에 함께 하는 것이고요. 원탁회의는 대책회의로 정식 전환을 했고 민주노총은 그 기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마치 그 대책회의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듯한 문제를 저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그냥 조직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대책위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구분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대책회의를 정치적 행위인 양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미 세월호를 가장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 사람들은 권력이고 정치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하는 행위를 그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선악의 대결로 구분하는 그들의 이분법적 시각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여론몰이에 민주노총이 휩쓸려서 혹시 가족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고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답게 투쟁할 것이고 대책위 안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국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말 7월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별도로 제도화된 요구, 정치권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죠. 네, 민주노총이 6월 말 총걸기, 그다음에 7월 동맹파업이라고 이름 붙인 6, 7월 투쟁은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죠.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법의 의지와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 노조가 아닙니다. 전교조는 국제 규범으로 보나 헌법 정신으로 보나 여전히 합법 노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정부 기관이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서 법의 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의 권고를 또다시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동안 박근혜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언제 법인노조 시킬 수 있는지 두고 보자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 지난 6월 9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차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쭙기도 힘드네요. 단식을 시작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의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는 일개가 매우 아픔을 간직한 참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하라고 하는 의미하고 전교조 법인노조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6월 19일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전교조를 법인노조 통보한 상태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교원노조법 개정이나 노동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전교조가 이른바 노조 아니라는 통보,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는 가처분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19일 날 이른바 정식 재판 1심 판결이 있다는 것이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재판부의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가처분 신청 때의 그 해석을 보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설립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 결론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으로는 이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그까지 압력이나 압박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꼭 낙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네, 법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각돼야 마땅할 텐데 만에 하나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가 합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교조가 이건 제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정교조가 패소하게 되면 네. 패소 즉시 정교조는 법의 노조 가지고 아이고. 그 법의 노조에 대비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직후에 현직 교사들이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고요. 16,000명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실명으로 또 선언을 하셨고, 며칠 전 6월 10일에는 신문 광고로 또 800여 명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뜻, 어떤 의미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되신 건지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선내 방송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 가만히 있으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 민주화도 아직 제대로 완성 단계에 오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네. 교사로서 학교 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책임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되고 있는 데 대한, 그리고 그 후퇴에 대해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책임감을 선생님들이 먼저 느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충분히 발언하고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성찰해보면서 다시 세워나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의 가장 예민한 것이 제자와 동료를 한꺼번에 잃은 교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일찌감치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정작 실제 징계권이 있는 교육청, 교육감들의 태도는 어떤지, 또 육사 교육감 선거 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겠습니다만, 분위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육부는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힌 적이 없고요. 네. 육사 지방선거 전에 지난 진보 교육감들이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네. 이때 정부가 조사를 강행한 43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네. 정부가 나서서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 그리고 곧이어서 육사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주춤한 상태였습니다만 지난 5월 말에 다시 교육부가 재차 강력하게 43인, 80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네. 17개 지역 교육감 중에 13개 지역 교육감이 이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징계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3개 지역 교육감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교육감에서도 일부 교육감이 같은 의견을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부의 징계 의도는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예, 단순한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그 선언도 하지 말아라.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라. 그런 얘기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 또 어려운 상황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요. 19일까지 단식은 계속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6월 19일 날 판결이 좋지 않게 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어떤 투쟁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월 19일 날 판결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난다면 네. 첫 번째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의 상징이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30까지 가겠습니다만 일단 1심에서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안고 있는 모든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얘기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정교조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고, 또 그 전면적인 투쟁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투쟁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국회가 작년 9월 26일 교육부에 법요노조, 다시 말해서 노조 아닌 통보를 한 이후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이후에 정치권과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이나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거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힘을 기울이지 않고 6개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교조에 대한 법인노조 문제 말고도 공무원 노조,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해고자를 안고 있는 모든 노동조합의 문제가 노동법 개정 문제와 개정 문제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책임 방기를 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서 또한 투쟁하지 않을 수 없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일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일단 정교조 전면 투쟁에 나서게 되고, 또한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게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 선생님들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곧 국민들한테는 의료비 상승으로 올 것이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의료 질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진료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더 비싸게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료민영은 아니고 무엇입니까? 6월 24일 파업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1일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작년 수서 KTX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꼼수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것과 판박이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님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지연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단식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드리기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일단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법에는 병원은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으로만 병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을 어기고 자회사,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철도 자회사처럼 네. 자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상법상 회사죠. 자법인, 영리 자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떠한 이 법 논의나 없이 이게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다른 법률 자문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다. 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법 개정을 해야 될 문제를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입니까? 시행 규칙 아닙니다.
지금 자법위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안내서 같은 거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문서 배포한 거예요. 아이고. 그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도 참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뭐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이런 요건을 갖추면 뭐 시도지사가 허가해서 자범이 설립했을 때 이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이 과정 자체가 저희는 문제를 좀 삼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불법적이고 독재 행정이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당연히 저는 이런 주장 먼저 하고 싶네요. 네, 당연히 뭐 그럴 텐데 이것이 이제 영리 민영화 병원 영리와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첫 단추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일 텐데요.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온 수익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료법 시행령에 있는 이것들을 어긴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의료 영리와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법인을 통해서 지금 법에 또 한 부대 사업을 병원 안에서는 요런 사업만 하라라는 부대 사업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대 사업을 무한정으로 열었어요. 이건 또 부대 사업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대 사업 시행 규칙 개정안도 같이 입법 예고를 6월 11일 날 했는데요. 요거는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끝나서 거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보에 게시를 하면 또 바로 발효가 되는데 요 부대 사업 시행 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에는 병원 안에서는 할 수 없게 했던 쇼핑몰, 그다음에 호텔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 다 열어놨어요. 예를 들면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을 팔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병원 안에다가 온천, 여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보고 환자 편의라는 이유를 들어서 환자의 치료나 진료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들 대상으로 장사를 해라. 이게 지금 또 이번에 핵심 조항이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리 자회사, 자법인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무한정 장사 잘 하시라 이렇게 열어놓는 것 같은데 네. 철도 민영화는 물론이고요. 오히려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작년에 12월 말부터 발표를 하면서 6월 말까지 이런 조치들을 진행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좀 안 하지 않겠네 이런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었죠. 네. 네네. 그런데 6월 4일 지자체 선거 끝나고 연휴 끝나고 바로 지금 입법 예고를 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저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 통행식의 독재행정 박근혜 정부에 정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국민들의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국가 개조를 하겠다. 이 세월 참사 이후에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 지금 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저는 정말 박근혜 정부에게 이게 지금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정말 대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규탄과 이걸 넘어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차원을 넘어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최근 1년 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범대위 활동도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의료라는 의제 자체가 우리 국민들하고 생활에 직결되어 있고요. 공공적인 의제이다 보니까 저희만 이런 반대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단체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의제가 있을 때마다 대책위를 꾸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 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는 정말 많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 본부를 구성해 주셨어요. 중앙에서는 범국민 운동 본부를 그리고 각 지역마다도 지역별로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책위와 군국군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쭉 전개를 해왔고요. 범국민 서명운동을 100만을 목표로 했는데요. 불과 한 3-4달 만에 50만 명이 넘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운동 본부하고는 앞으로는 지금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노라.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철회하라.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대 투쟁을 해나갈 거고요. 지금 동영상을 만들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의료 민영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복지부나 정부가 주장하는 괴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실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도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같이 반대하자 이런 활동들을 범국민 운동본부와 같이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앙이죠. 의료 민영화는. 노조에서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진행하고 있고 어떨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익 파업을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요. 6월 5일 날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을 이미 접수한 상태이고요. 현장교섭에서도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를 해서 다음 주가 대행이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6월 24일을 1차 경고파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6월 달 한 번 파업해서 이게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 막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했던 많은 정책들이 또 하반기에 입법 예고를 하던가 국회 절차를 거쳐야 돼서요. 네. 저희가 일단 6월 24일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7월 22일쯤이 아까 부대사업 시행규칙 입법 예고가 끝나는 주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7월 22일쯤에 2차 파업을 또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 국회에 의료법,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법이나 병원 간 인수합병에 대한 의료법 이런 것들이 또 법안 발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를 하겠다 그러면 또 하반기 국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총파업을 진행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금 하나씩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투쟁은 파업까지 발동을 해서 전지적으로 최선 다하겠지만 여기에 우리 민주노총 우리 80만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50만 국민들이 함께 지지를 모아주면서 여론을 모아주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도 7월 22일경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동맹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민영화 정책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1명의 환자와 간호인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나 둘 다 돈보다 생명을 라고 하는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인다거나 그리고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불러온 참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의료 부분 포함해서 정말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정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착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작년에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되고 아직 재개원되지 않았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다시 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숙제로 제기가 되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의식적으로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유지현 위원장님이 지금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교주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중요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미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19일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교사의 노동권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아이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 교사에게 노동권을 주지 않았다. 그 일과 시간에 노동자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일상생활 퇴근 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라는 게 중요한 의제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정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민주노총은 전교조,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느 것이다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될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요. 6월 투쟁에서도 전교조 판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민주노총은 또 다른 선택, 전교조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6월 말 투쟁의 의제가 그다음에 투쟁의 파고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교조 문제는 공무원 노조를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억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민주노총은 전교조 문제를 주요 의제화시켜서 이 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외쳐야죠. 투쟁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영리자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철도 수서 KTX 주식회사인가요? 뭐 그대로 판박이인 이 민영화 수순이거든요. 이것이 뭐 노조의 투쟁만으로 될 것 같진 않고요. 우리 사회가 이거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원들께 그리고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라는 민영화 문제가 현 정부 하에서 계속 추진이 되죠. 세월호 국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야 사고가 저렇게 났는데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까? 근데 역시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죠. 민주노총은 모든 의료, 철도, 교육민영화까지 상수도 민영화까지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적으로 사회에 그 공공성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단위와 모여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농민이 얘기했습니다. 출산율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지방에서는 농촌에서는 아이를 낳을 출산시설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을 농촌에는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민영화 문제로 민간 병원의 배불림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회에다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는 거듭 강조해도 전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투쟁 의제라고 보고요. 철도만큼이나 강화돼야 될 공공 영역이지 자본주의가 금융상품을 막 만들기 위해서 뭐가 안 된다 하면 파생상품이 나오듯이 민영화가 안 된다라는 국민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파생상품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포장만 바꾼 거죠. 파생상품도 아니에요. 사실은. 과연 그런 방식이 그 정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주노총이 이 파업, 사회적 파업을 할 경우에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정치 파업이다. 뭐 이런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파업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잘 안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신승철 위원장님은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분은 특히 조합원들께 좀 호소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조합 안에서 자기 임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기업별 투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동자를 배관시하고 노동자들을 완전히 원수로 취급을 규정을 내리는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 운동이 해야 될 영역의 일들은 아주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치적 행위에 일상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그 제도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을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여전히 공장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임금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은 전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문제에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사회적 문제를 위해서 집단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 파업이죠. 정치적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누구보다도 사회 문제를 관심 갖고 그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이고 잘못된 제도와 정치권과 자본을 향해서 자기 얘기를 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언론이 얘기하던 정치 파업, 정치적 행위, 그들이 얘기하는 정치 파업과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파업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는 대단히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 권력을 위해서 파업하는 정치 파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만들어내고 집단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과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전 정치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정치 파업입니다. 네, 참고로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노총은 6월 23일부터 6월 28일 일주일간을 총걸기 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할 것이고요. 가안이긴 합니다만 7월 22일 동맹파업으로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6월 24일부터 28일 주간에 시민안전 지키기 노동자 행동의 날을 할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철도 노동자들이 준법적 운행을 해보고 지하철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규율에 의해서 일들을 하는 것.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보려는 노력들을 할 거고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장들이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행동의 날에 과연 얼마나 조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동을 할 때 언론이 정부가 그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노동자들이 고민하는 안전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안전이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이 분명하게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인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안전하게 일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만 안전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께 그리고 국민TV, 국민라디오 청취자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사회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탄압받는 모든 사람과 함께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민주노총이 올바른 세상을 지향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투쟁은 그 분노만큼 거칠어질 수 있고 폭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도록 화가 나는 사람이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의 투쟁이 사회를 향해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억울한 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때로는 조금은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겐 국민과 함께하는 온건한 투쟁만을 요구하는 것, 그건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의제는 분명하게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철탑에 올라가고 죽음을 던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의 투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박한 사람은 절박한 만큼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들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과 의미를 담아서 민주노총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들이 내걸고 있는 투쟁의 의제가 이 사회를 올바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힘있게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